안녕하세요. 요즘처럼 불확실성의 큰 시대에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 안녕하신가요? 네,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죠. 오늘은 칼라일 그룹 그 제이슨 토마스 분석을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왜 전통적인 채권 해지 방식이 이제는 잘 안 통할 수 있는지, 또 그럼 대안은 뭔지, 네, 특히 그 채권이 더 이상 주식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못한다, 이 주장에 좀 주목해서 오늘 딥다이브 시작해보죠. 네, 맞습니다. 현재 시장을 보면 관세 문제, 무역 분쟁도 있고 지정학적 이슈들 이런 요인들이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네. 중요한 건 이게 그냥 더해지는 게 아니라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토마스 분석이 바로 그 부분을 잘 짚어주고 있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예전에는 주식시장이 좀 흔들린다 싶으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거나 아니면 양적 완화, QE라고 하죠. 네네. 중앙은행이 채권 사들여서 돈 푸는 거예요. 이걸로 채권 가격을 딱 받쳐주니까 채권이 꽤 괜찮은 방어수단이었잖아요. 그랬었죠. 아주 전통적인 방식이었죠. 근데 지금은 왜 이게 달라졌다고 하는 걸까요? 핵심은 역시 2022년 이후에 연준이 겪었던 그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 고생했던 거요. 네, 그 경험 때문에 물가 상승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해진 거죠. 과거처럼 주식시장 좀 불안하다고 선제적으로 미리 금리를 내리기가 이제 어려워진 겁니다. 왜죠? 예를 들어서 관세 때문에 특정 물건값이 오를 것 같다. 이런 조짐이 보일 때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는 자칫 그게 임금 상승이라든지 경제 전반으로 퍼지는 2차 효과. 네, 이 세컨드 라운드 이펙트를 굉장히 경계하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날까 봐 연준의 손발이 예전보다 좀 묶여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계속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단순히 지표 몇 개가 아니라 예를 들면 노동시장 같은 데서 정말 실질적이고 뚜렷한 악화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움직이기 어렵다 이런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거의 교과서처럼 생각했던 6040 포트폴리오, 주식 60, 채권 40, 위험 분산 전략의 대표 주자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괜찮은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연준의 이런 대응 방식 변화는 예전에는 사실 잘 상상하기 어려웠던 시나리오, 그러니까 주식이랑 채권 가격이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 동시에요? 네, 이 동반급락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높였다는 거죠. 실제로 최근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이건 6040 전력의 아주 근본적인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는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채권의 빈자리 이걸 메울 대안은 뭘까요? 토마스는 사모시장, 그러니까 프라이빗 마켓을 강조하던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회를 준다는 건가요? 네,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데이터가 하나 나와요. 뭐냐면 지난 20년 동안 미국 경제 규모는 3배나 커졌는데 상장된 기업 수는 오히려 절반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네, 오히려 줄었다고요? 네, 공모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주식시장은 점점 더 소수의 아주 큰 기술 기업들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고요. 또 막대한 자금이 ETF 같은 패시브 펀드로 쏠리잖아요. 네, 그렇죠. 요즘 다 ETF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별 기업의 어떤 펀더멘털보다는 시장 전체의 흐름이나 자금 유출입에 더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경향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공모시장, 주식시장에서 찾던 다양한 성장기업이나 중소형주 투자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었고 네. 그 대안을 이제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사모시장에서 찾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사모주식, 그러니까 프라이빗 에퀴티 PE는 공모시장에서는 좀 찾기 어려워진 그런 성장성이나 다각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또 사모 크레딧, 프라이빗 크레딧이라고 하죠. 비상장 기업에 대출해주는 시장인데 여기서는 자금을 바로 현금화하기 어려운 데에 대한 보상, 일종의 유동성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통해서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하. 물론 당연히 투자금을 원할 때 바로 빼기 어렵다는 그 유동성 위험, 이건 분명히 고려해야 할 점이고요. 그런데요, 듣다 보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사모시장은 매일매일 가격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냥 변동성이 낮아 보이는 착시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토마스도 그 점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오, 그가 2023년에 미국 중소형주 지수 러셀 2000이 하락했을 때 데이터를 보니까 오히려 유동성이 풍부했던, 그러니까 거래가 아주 잘 되던 소형주 그룹이 유동성이 좀 낮은 그룹보다 더 크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 거죠? 이게 왜냐하면 시장에 충격이 딱 오면
투자자들은 당장 팔 수 있는 것부터 내다 팔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급하니까? 네. 이걸 유동성 주도 변동성, liquidity driven volatility라고 부릅니다. 현금화하기 쉬운 것부터 던진다는 거죠. 네. 반면에 사모시장 투자는 보통 개별 협상을 통해서 계약 기반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개 시장의 어떤 패닉 매도와는 좀 다른 가격 결정 메커니즘을 가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비유동성이 오히려 이런 급격한 가격 변동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좀 역설적인 시각입니다. 야, 비유동성이 오히려 장점일 수 있다니 이거 참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근데 시장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변수로 AI를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네네. 보통 AI는 장기적으로 보면 생산성을 엄청 높여서 물가를 낮출 거다, 디플레이션 효과를 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고요? 네, 그게 맞습니다. 단계적으로는요, 바로 AI 기술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인프라 투자, 소위 말하는 캐펙스, 자본적 지출 때문입니다. 캐펙스요? 네, 데이터 센터 짓는 붐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아, 요즘 엄청 짓는다고 하죠? 네, 요즘 보면 주택이나 상업용 부동산 건설 경기는 별로 안 좋은데도 전체 건설 부문 고용은 꽤 탄탄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기사 본 것 같아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AI 관련 투자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특정 산업 부문에 투자가 확 몰리면서 관련 자재나 인력 수요를 늘리고 이게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AI가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물가를 올릴 수도 있다니 이것도 참 예상 밖인데요. 자, 오늘 딥다이브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성공 공식 같던 채권 해지 기능이 이제 좀 약화됐고 그 대안으로 사모시장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 점을 확인했네요. 네. 그리고 AI 같은 새로운 변수가 단기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여러분의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점검해볼 중요한 시점일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공모 시장의 구조 자체가 변하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 환경도 과거와는 다르고 연준의 대응 방식까지 달라졌으니까요.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사모시장이 물론 유동성 제약이라는 위험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만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하거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다는 측면에서는 그 전략적인 가치가 앞으로 계속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공모 시장에서 기업 수는 줄고 패시브 투자가 대세가 되는 이런 구조적인 변화, 이건 혹시 우리가 오랫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예를 들면 소용주 효과라든지 가치주 프리미엄 같은 또 다른 투자 원칙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는 신호는 아닐까요? 생각해볼 문제네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다음 딥다이브 전까지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